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충무이키의 축팬 428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효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광고 문의는 하단의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무이키는 프리미엄 블루아이 차단 안경 루크아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스태츠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북과도 함께합니다. 자, 일단은 시작을 하기 전에요. 제가 좀 개편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조금 이 업로드하는 방식을 바꿀 거라서 좀 안내를 처음에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팟캐스트 분들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뭐 유튜브는 그냥 비슷하게 똑같이 주제별로 네네. 나눠서 갈 것 같아요. 근데 팟캐스트는 이제 원래는 저희가 월요일에 녹음을 하고 1회차, 2회차,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좀 대체적으로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게 약간 1, 2부 나누기가 어쨌든 뭐 저희가 아무래도 일주일에 1일 이상, 그러니까 한 번 이상 녹음을 하기 좀 어려워서 그쵸. 약간 업로드의 숫자를 좀 확보하고자 이렇게 1, 2부 이렇게 나눠서 좀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돌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저희가 한 번 녹음하면 그냥 하나 통째로 올리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대체로는 뭐 특별편이 있지 않는 이상 아마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1부, 2부 이렇게 안 나누고 이제 뭐 몇 회차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428회가 되겠죠. 그럼 428회 그냥 통으로 그냥, 이제 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주제 같은 게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1, 2부 내용을 그냥 합쳐서 간다. 중간에 안 끊고 간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더 좋을 게 어차피 월요일에 녹음하면 뭐 편집하는 데는 이제 시간 걸리긴 조금 이제 더 걸리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월요일에 녹음하면 이제 수요일에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1부가 나갔었는데 이제 1부에 이제 2부 내용까지 같이 해서 아무래도 같이 들으실 수 있다. 더 빨리 들으실 수 있다. 뭐 요런 이제 변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1, 2부가 같이 올라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쭉 틀어놓고 보는 게 저도 그렇죠. 팟캐스트 네. 많이 듣는 입장에서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3명이서 하고 이럴 네네. 때는 그래도 이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하면은 볼륨이 볼륨이 좀 그래도 확보가 됐었는데 아까 1부, 2부에서 거의 50분까지는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쵸. 3명 이상이서 할 때는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여건상 저희 둘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3명 이상을 확보하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륨도 그러니까 사람이 입이 줄어드니까 이게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저희가 또 줄 수밖에 없죠. 네. 또 내용을 준비하는데도 또 한계점이 더 명확하게 있고 사람이 또 줄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좀 볼륨이 저희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볼륨을 한 회차 볼륨을 확보하고자 어쨌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주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뭔가 여유롭게 되지 않을까. 그쵸. 네.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시겠지만 일단은 바로 이제 저희가 경기 뭐 이제 오프닝 토크에서 뭐 경기 이제 잠깐 언급하고 그다음에 메인 토크로 경기 하나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경기 2개 준비하긴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경기를 근데 원래는 이제 경기 2개 준비하면 조금 이게 2부랑 그 볼륨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좀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 1부는 막 네. 되게 두껍게 나가는데 2부는 2부는 이제 막 되게 한 20분, 30분 이렇게 나가고 그랬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개선이 돼서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전달해 드릴 사항 전달해 드렸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 지난주 이제 제작을 하고 편집해 주는 이제 현승이랑 제가 좀 대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팟캐스트가 진행하는데 어떻게 이제 좀 나아져야 되냐 뭐 요런 이제 1, 2부 어디로 가야 하나. 네, 뭐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이제 현승이가 청취자분 이제 뭐 본인 지인인데 그냥 네. 청취를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제 얘기를 해보다가 나온 얘기가 우리 팟캐스트가 너무 이제 일방향적이다. 일방향적이다. 물론 이제 물론 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저희 방송이 뭐 제가 댓글도 언급 가끔은 해드리는데 사실 뭐 별 이제 들으시는 이제 회차에 비해 뭐 저희가 이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댓글도 뭔가 소통에 관련된 댓글 뭐 잘 듣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거 좋습니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먼저 이제 좀 소통의 창구를 좀 먼저 열자. 아무래도 뭐
당연히 해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그쵸, 네.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소통할 거리도 부족하고 조금 너무 이제 축구의 뉴스, 축구의 이제 소식 아니면 축구의 이슈 이런 거에만 좀 집중돼 있어서 좀 여타 팟캐스트는 뭐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 팟캐스트 하면 좀 다른 얘기도 해줘야 뭔가 팟캐스트 느낌이 있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유튜브는 완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이제 감성이 좀 들어가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감성을 좀 늘리자. 그래서 좀 이런 거 시도해 보자. 그래서 뭐 이제 그 현생이가 얘기해 본 분의 한 분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축구 얘기가 좀 처음부터 딥하게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축구니까 네. 다른 얘기를 좀 더 그다음에 오프닝 토크 때는 뭐 그리고 저희가 뭐 프리미어리그 한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애초에도 저희가 축구 팟캐스트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지는 얘기도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비주류 쪽도. 네. 어쨌든 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애초에 저희 이제 토대 자체가 좀 비주류 쪽 위주도 이제 다룬 거예요. 그렇죠. 토대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뭐 지금은 이제 현생 때문에 바빠서 잘 못 나오죠. 뭐 동근이나 사우스햄튼 동근이나 뭐 그쵸, 이렇게 해서 뭐 정말 마이너한 팬분들, 뭐 마이너한 쪽에 관심이 많은 뭐 그쪽 분들도 많이 출연을 하시기도 했고. 뭐 그다음에 뭐 희찬이 형이나 옛날에 나오던 그런 형들의 약간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주류구보다는 약간 조금 더 이제 딥하게 진짜 깊게 파고드는 뭐 그런 느낌이 강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어쨌든 저희가 조금 포지션 자체는 현재 굉장히 좀 축구 쪽으로 딥하게 가는 쪽으로 돼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뭐 이걸 바꾸겠다는 건 아니고요. 대신 이제 조금 더 이제 앞에 뭔가를 추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냥 바로 뭐 거의 축구 뉴스처럼 바로 그냥 축구 얘기 떡 던지고 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인간미를 더해보겠다. 아이스 브레이킹. 네.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그다음에 뭐 댓글을 주시면은 뭐 소통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정말 이제 매번 들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감사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런 게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나는 마이너한 얘기도 좋아하는데 이런 거 줄이지 말아달라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마이너한 얘기는 나는 잘 몰라서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제 약간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 뭐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주 원래는 이제 오프닝 토크를 했던 이 시간에 뭐 소통도 하고 다른 얘기도 좀 해보고 다른 얘기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도 첨가를 해서 좀 바꿔서 방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 2부에서 통으로 바꾼 김에. 그래서 이때 처음 이제 이런 거 시도하니까 뭘 할까 하다가 너무 이제 갑자기 또 아예 딴 얘기로 세버리면 안 되니까. 세버리면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처음부터 가면은 이제 저희도 워낙 이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바로 축구하고 축구 쭉 하다가 이제 끝내는 뭐 이런 방식을 유지한 지가 좀 됐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어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여기서 영화 얘기 갑자기 이제 이번 주에 새로운 영화 박찬욱 감독의 새로운 영화 개봉하는 뭐 어떨까 뭐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좀 관련된 걸로 가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저희가 축구 팟캐스트고 해외 축구 위주로 가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 축구 보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당연히 기본으로 이제 취미로 가지고 있고 조금 그래도 여타 일반인보다는 깊게 좀 우리가 축구에 빠져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럼 과연 이제 무엇을 하고 사냐 우리가 뭘 이제 축구 말고 뭐 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풀고 그래서 차차 이런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런 걸 해보자는 거죠. 저부터 하면 되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시작을 해보죠. 네, 영화 얘기 나와서 딱 그러는데 최근에 한 근 1년 내에 영화를 좀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본다면?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3편 4편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일주일에 3편. 물론 이제 넷플릭스 이런 거 포함이죠. 그쵸, 네네. 영화관 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죠. 사실 그거 포함하면 사실 한 달에 한 편 정도는 거의 무조건 일반인들이라도 그쵸. 보지 않을까. 네. 좀 열심히 뭔가 제가 어쨌든 대학생인데 전공이 또 미디어 쪽이에요. 그래서 뭐 공부도 할 겸 여러 가지 좀 작품을 좀 봐보자 해가지고 많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박찬욱 감독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저희가 녹음하는 일자가 이제 9월 22일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개봉은 안 한 시점이고 이제 이번 주에 개봉이 되죠. 저 이번 주에 예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보러 갈 예정이긴 한데 주말에 껴서
많은 이제 기대를 받고 있긴 하죠. 그쵸. 평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최근에 영화제 국제 영화제도 그 진출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영화들이 좀 외국 영화 제외할게요. 네. 재미가 없어서 솔직히 아. 영화관에서 썼을 때 영화관 가서 와 좋았다 했던 기억이 별로 그러니까 없죠. 외국 영화 제외 네. 별로 없어요. 저는 살짝 소신 발언을 하자면 네. 저 봉준호 감독님의 네. 미키 17도 조금 아쉬웠거든요. 뭐 전 그래도 그건 뭐 아주 나쁘진 않아서도 이제 기대보다는 그쵸. 네.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한 것도 네.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너무 많이 기대한 걸 수도 네. 있어. 네. 그 기대를 뭔가 뛰어넘지는 못했던 네, 것 같아서 그건 그렇죠. 네. 과연 이번에 박찬욱 음. 감독님의 저 어쩔 수가 없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일단은 사실 예고편만 봤을 때는 되게 흥미를 자극하는 물론 이제 제목만 봤을 때는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예고편 보면 대충 어떤 내용이 인지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배우들도 되게 라인업 너무 좋고 네. 진짜 뭐 주인공이 이병헌 배우부터 시작해서 그 약간 상대 역할 여러 사람들을 이제 주인공이 만나러 가면서 그 만나는 상대들도 되게 짱짱하죠. 네, 짱짱한 네. 배우분들이 나오시고 해서 그다음에 뭐 크게 막 블록버스터는 아니잖아요. 뭐 물론 이제 뭐 이제 화려한 액션 같은 것도 가끔 나오긴 하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막 미키 17처럼 막 화려한 뭐 CG 아예, 이런 게 네. 아니니까 다른 행성에서 네. 하고 막 이런 건 또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기대가 돼요. 좀 되게 현실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뭔가 현실에서 없을 법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저도 기대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이제 물음이라고 뭐 제가 그 관심 있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주인공이 이 중산층의 적당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게 약간 이 영화의 물음이라고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주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럼 혹시 박찬욱 감독님의 가장 좋아하는 영화? 저는 뭐 그 하나를 굳이 꼽자면? 저는 그 많이 막 알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말하는 그 영화밖에 없어요. 올드보이. 예. 그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당연히 그 영화 나왔을 때는 제가 나이가 안 돼서 못 봤고 네. 진짜 나중에 그 제대로 본 건 군대가 처음이었거든요. 군대에서요. 네. 근데 저는 이건 뭐 스포일 되겠지? 아유 올드보이는 해도 되겠죠. 네. 저는 그게 아빠와 딸이라는 걸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대충 그 뭐 패러디야 혀 자르는 뭐 이런 것만 알고 네네네. 그런 내용인지 몰랐거든요. 그쵸. 그게 좀 근데 딱 처음 보고 이게 뭐야? 약간 이게 뭐야? 진짜. 그런 느낌이 들만하죠. 야 이게 한 10몇 년 전에 나왔다고 해서 와 이게 심의를 통과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만약에 정말 그때 당시에 라이브로 이걸 상영관에서 봤더라면 그 충격이 이거는 그 영화관에서 나올 때 충격이 어땠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악역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어쨌든 그 유지태? 상대 역이었던 유지태 배우님이 굉장히 또 열연을 네. 펼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거 유지태 얘기하니까 와 유지태 20대였어? 그거 할 때 초반이지 20대 않았나요? 초반 네. 되게 어려가지고 와 저게 저 나이가 이게 되나? 약간 그런 느낌? 그나마 그래서 저는 살짝 몰입이 안 됐던 거는 둘이 거의 동창으로 나오잖아요. 아까 나이 차이가 크게 안 나죠. 네, 왜냐하면 최민식 배우와 누나 이제 그 유지태 누나랑 이제 최민식 배우랑 이제 약간 나이가 같은 설정으로 네. 비슷한 설정으로 나오니까. 근데 살짝 그 스크린에서 네, 보기에는 많이 한 차이는- 10살 정도는 네. 나 보이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살짝 몰입이 안 될 수는 있어도 어쨌든 그 이야기 플롯 자체가 너무 뛰어난 영화이기 네. 때문에 반전이 마지막에 딱 나오고 어쨌든 결말도 이제 어쨌든 뭐 나름의 열린 결말 네. 나오니까. 그리고 그 막 올드보이 하면은 또 그 도끼 씬도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새로운 걸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복수 3부작이라고 불리는 그 친절한 금자 씨와 그리고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이렇게 세 개를 복수 3부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복수는 나의 것을 제일 좋아라 하는데 확실히 좀 그 복수라는 데에 있어서 박찬욱 감독이 되게 이야기를 잘 재밌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서 좀 기대가 갑니다. 그래서 뭐 나오는데 어차피 수요일 해보니까 아마 이제 요거 방송 나갈 때면 이제 개봉을 했을 것 같죠. 했을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어떨지는 뭐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네. 다들 보시면서 이제 그냥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됐다라고는 생각해서 보려고 이제 가려는 결심을 하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당연히 통신사 할인 이런 걸로 이제 해서 가는 것도 있긴 한데 이번에 또 네. 그 문화의 날이 겹치잖아요. 그거 해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네네. 이 기간에 맞추면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보러 가시지 않을까. 아마 생각하고 있겠죠 날짜를. 네. 그 생각을 했겠죠 분명히. 그 아, 문화의 개봉할 날이, 때. 예, 네. 포함된 그 스크린 타임에 맞추려고 했겠죠. 아마 그 정도? 쪽 그 뭔가 마케팅 쪽에서는 당연히 네. 그쪽을 좀 고려를 음.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도 했을 거니까 뭐 그런 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영화 얘기했고 뭐 저는 하면서는 그 축구랑 연결된 거기도 한데 저는 평소에는 게임을 주로 즐겨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스포츠 게임 위주로 저희가 뭐 축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야구, 농구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어서 연결돼서 이제 스포츠 게임도 많이 하고 대부분 이제 뭐 사실 축구도 요즘은 틀어놓고 다른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이게 90분 내내 앉아서 보기가 좀 힘들긴 하죠. 아, 물론 이제 우리가 리뷰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켜놓고 집중해서 보긴 하는데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켜놓고 게임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축구도. 그러니까 90분 그러니까 190분 내내 딱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틀어놓고 뭐 다른 거랑 뭐 예를 들어 뭐 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켜놓고 보다가 좀 찬스 이제 나온다. 찬스 나온다 하면 이제 잠깐 멈춰놓고 음. 찬스 보고 그다음에 아 공 돌리네 뭐 교체하네 이러면 다시 오른쪽 거 틀고 약간 그런 느낌. 축구도 요즘은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야구는 조금 옛날부터 그렇게 간 지가 좀 됐는데 그쵸. 축구도 뭔가 아무리 우리처럼 좋아해도 90분 내내 우와 재밌다 이거는 아니다. 좀 딥하신 분들 아니면은 사실 네. 좀 집중을 하기가 힘들어지긴 했죠. 현재 사회 같은 게. 그다음에 혹시 멈추는 이제 진짜 관심이 없어도 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쵸. 사실 저희가 다시 보기로도 그 경기 리뷰하다 보면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걸려도 60분. 그래도 60분. 그다음에 조금 이제 빨리 넘긴다. 그러면 한 45분 이 정도면 보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플레이 타임이 한 평균적으로 60 몇 분 정도 그쵸, 되긴 네. 해서 플레이 타임을 다 봐도 이제 60분 내에는 다 볼 수 있긴 한데 그래서 보니까 축구가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90분을 보고 그리고 하프타임까지 포함하면 한 약 평균 그러니까 추가 시간 하고 하면 평균 2시간 정도 보는데 그 중에 진짜 축구를 보는 시간은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요 방송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하면서 다시 보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네.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보기 할 때는 좀 배속을 해놓고 보는 편이에요. 당연한 거겠지만 1.25 배속 아니면 네, 1.5 배속까지 5배까지. 해놓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나가면 10초. 그쵸. 네, 바로바로 나가면 10초. 돌려놓고. 네, 나가면 5초, 10초. 뭐 근데 막 넘겼는데 인플레이 상황 갑자기 막 뒤로. 나와버리면 다시 뒤로 가버리고 네. 그런 게 있죠. 네, 그렇게 보니까 이게 축구를 하는데다가 꼭 이렇게 90분을 이렇게 집중해서 와 이럴 필요는 없구나. 그래서 또 플레이 타임 그러니까 이 미국 스포츠 얘기하면서 들은 얘기긴 한데 꼭 네.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데 예를 들어 플레이 타임 내내 90분이 축구로 치면 90분 내내 뭐 야구로 치면 9회 내내 집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집중해야 되는 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미국 분들이 하는 걸 들었어요. 미국인들의 스포츠면 또 그럴 네. 수가 있죠. 대부분 다 턴제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그 비정상 축구라고 그 축구 유튜브 중에 네. 외국인 분들 나오셔서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미국 분이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축구는 그러니까 45분 내내 집중해야 돼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포츠를 보러 가면 그러니까 그 직관 기준 네. 보러 가면 먹을 것도 먹고 친구랑 뭐 얘기도 좀 좀 하면서 하고 싶은데 네, 화장실도 좀 중간에 네. 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축구는 일어설 수가 없다고. 이 가면. 그쵸. 네. 네. 미식 축구도 뭐하만 하면 쉬거든요. 60초 광고 틀고. 네. 네, 요거는 이제 45분 동안은 적어도 막 끊지는 않잖아요. 네. 화면을 넘기거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앉아서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약간 이게 또 트렌드기도 한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 어쨌든 미국이 스포츠 트렌드와 이 자본을 어쨌든 1등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축구 시간 줄여야 된다, 플레이 타임 늘려야 이런 얘기 된다. 많이 네. 했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당연히 뭐 야구, 농구 뭐 전 세계 스포츠 어쨌든 그 중간에 끊기는 타임을 줄여야 된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동의는 합니다만 너무 이제 우리가 팬들이 90분 내내 그러니까 이 스포츠에 대한 이 축구에 대한 거를 물론 이제 우리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냥 틀어놓고 보고 손흥민 골 넣으면 와 좋다 이런 시선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준의 팬분들의 시선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근데 그런 스포츠의 매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2차 창작물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요새는 굉장히 좀 그렇죠.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문화 쪽
어쨌든 뭐 스포츠 문화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돌 문화나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냥 이제 뭐 앨범 내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이제 뭐 브랜딩을 하기도 하고 자체 컨텐츠 같은 것도 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새 가장 뜨는 건 저는 F1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넷플릭스 뭐 영화도 다큐도 나오고, 있고, 예. 네, 영화도 있고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구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하려 했던 게 아스날의 이번에 보드진에 벤 윈스턴이라고 네. 아예 영화 프로듀서? 네, 영화 프로듀서가 더 가까운 사람이 이번에 선임이 됐습니다. 아. 이번에 좀 보드진이 개편이 됐는데 에미상을 받았던 분이 아 그래요? 네 아스날의 보드진 오. 쪽으로 합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직 이제 합류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을 드러내기 좀 아직 시간이 이르지만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어나갈지에 대해서도 축구도 확실히 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축구도 사실 축구 2차 창작을 하면 전 제일 재밌었던 거는 다큐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팬심을 자극하는 그런 거? 아니면 뭐 라커런 토크 같은 거 가끔 나오면 뭐 그런 것도 재밌고. 특히 K리그는 그래서 구단 내에서 구단 유튜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하긴 요새는. 하더라고요. 네. 예. 특히 뭐 광주 FC 영상이나 이런 건 정말 주목도 많이 받았었고. 네. 아니면 이제 울산 쪽에서 만든 푸른파도 이런 것도 나름 잘 됐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프리미어리그도 조금 이제 필요는 하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필수 다들 하긴 해요. 뭔가 컨텐츠를 선수들 나와서 뭐 퀴즈쇼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건 이제 구단 유튜브에서 다들 하는데 이제 뭔가 더 발전된 게 사실 필요하긴 하죠. 그렇죠. 이런 다른 뭔가 퀴즈쇼를 하거나 이런 거는 그냥 딱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일회성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스포츠라는 거를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제 이어갈 만한 장치 혹은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뭐 우리가 경기만 봐도 스토리텔링이 어느 정도 되지만 그렇죠. 사실 그 안에 거를 보면은 더 스토리텔링이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 훈련 과정이나 이런 뭐 아니면 뭐 라커룸 안에서의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스토리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다음에 요즘 대부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어떠한 경로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차라리 뭐 예를 들어 뭐 조금 이제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누가 사고 쳤다 그러면 이제 구단 유튜브에서 막 올리고 그런 게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뭐 네. 레시포드의 진실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레시포드 구단 소속이 아니니까 안 나오겠지만 네. 그런 거나 뭐 다큐라도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축구에서도 하면 좀 재밌겠다. 맞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좀 오늘은 길게 오프닝 토크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이 정도 길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다른 사담들도 한번 우리가 전에 앞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또 미국 아까 얘기 드렸는데 또 연결 지어서 또 손흥민 선수 얘기부터 MLS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LS LAFC로 이적을 했는데 저희가 가끔 또 오프닝 토크에서 한 번씩 다뤄드리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일단은 8월 10일에 시카고 파이어전에서 데뷔를 했는데 데뷔 이후에 7경기에서 6골 2어시 오늘 이제 당장 있었던 월요일 경기에서도 득점을 하기도 했고요. 확실히 기대보다도 더 좋은 성적은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자마자 이렇게 저는 임팩트를 남길 거라고는 저는 분명히 잘할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건 누구나 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포인트를 계속해서 올릴 줄은 좀 예상하기 힘들었잖아요. 일단은 7경기 6골 2어시니까 이제 경기당 공격 포인트도 이제 넘어간 그렇죠.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주중에 해트트릭 하기도 했었고 사실 뭐 리그 적응 뭐 이런 것과 그다음에 환경이 어쨌든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프리시즌을 하다 갔기 때문에 좀 몸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리그 적응 뭐 다 여타 다른 문제들 다 제쳐놓고 처음부터 이제 그냥 완전히 압도적인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단의 성적도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숄트레이크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리그 4위 현재는 기록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LAFC가 2경기를 덜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이제 1위 팀이랑 일단은 7점 차긴 한데 2경기 덜 치렀으니까 뭐 아직 이제 산술적으로는 우승 가능성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수가 한 5경기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팀들은 3경기 남았고 LA는 5경기 남았는데 그래서 뭐 이 정도 경기 3경기 차면 3경기에 1점 정도는 뭐 충분히 만약에 이제 다 승리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좁힐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근데 뭐 프로분 확정이다. 확정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또 이게 재밌는 게 플레이오프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9위까지가 좀 중요하고 9위까지가 어쨌든 플레인 토너먼트까지 가니까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7위 안쪽을 확보하는 게 플레이오프 직행이라 네. 중요하죠. 우리나라 팬들은 뭐 KBO가 있기 때문에 다들 이 플레이오프에 대해서는 좀 익숙할 것 같아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뭐 K리그도 사실 그쵸. 상위 4위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한 6인가 그러지 않나? 네. 그쵸. 반으로 자르죠. 네. 그래서 그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이것도 결국 반 자르는 거거든요. 네네. 뭐 완전히 반보다 조금 더 쳐주긴 하는데 플레인까지 쳐서 어쨌든 뭐 그런 거랑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LA가 4위고 어쨌든 1위와 가까운 4위고 경기 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LA가 네. 그리고 남은 팀들이 이제 강팀보다는 이제 좀 밑에 있는 팀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쵸.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제 원래는 이제 손흥민 선수 합류 전에는 약간 플레이오프 이제 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성적이 좋아져서 뭐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정규리그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뭐 상황까지는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또 재밌었던 점이 이제 다저스 야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제 김혜성 선수, 네. 동료인 블레이크 스넬 선수가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면은 이제 같이 그 경기 승리한 다음에 같이 교란 내려와서 축하도 하고 그다음에 뭐 김혜성 선수는 다른 이제 한국 팬분들한테 사인 그다음에 사진 찍어주고 막 이런 네. 것도 영상 올라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다저스에 가서 시구도 하기도 했었고 그쵸. 그래서 뭔가 마케팅적으로 김혜성 선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활용을 하는 모습이지 않나. 네. 교류가 잦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의 매 경기에 등장을 할 정도로 양 팀의 경기에서 굉장히 좀 상호작용을 잘 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팀이 좀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LA 뭐 저희가 처음 갔을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뭐 한국 분들도 많고 여행도 많이 가시고 네. 뭐 어쨌든 한국인의 영향력이 큰 도시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매번 이제 원정 홈 가리지 않고 정말 팬분들 손흥민 선수 보러 많이 찾아와 주기도 하고 매 경기 잡아주더라고요. 한국 태국 가면 잡아주고 한국 팬분들 잡아주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미국이지만 뭔가 우리나라 팀 같은 뭐 느낌도 있고 LA 자체가 그 다저스도 사실 박찬호 선수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박찬호, 류현진 되게 친한 구단의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최근에는 오타니 선수도 있고 뭐 김혜성 선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아시아 쪽과 되게 가까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LAFC도 약간 요런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이런 백그라운드에 들어온다 뭐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매 경기 잘해주고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손흥민 선수와 같이 주목을 받는 게 뭐 손흥민도 있지만 그 손흥민 옆에서 또 기존 에이스로 활약을 했었고 이제 요즘은 좀 도우미로 변신을 한 데니스 부안가 그래서 뭐 그 쿠팡에서 흥부 디오다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약간 송캐디오 그거 따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입에 붙지는 않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요런 말도 나오고 한데 뭐 요소 선수도 어쨌든 기존에 되게 LAFC를 캐리를 해야만 했던 선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또 하면서 이제 카를로스 벨라를 넘어선 팀 내 역사상 최다 득점자가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득점 페이스가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최근 3경기에서 7골입니다. 네. 헤드트릭도 한번 중간에 있었고 2번 있죠. 네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기존에도 사실 꾸준히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고 이번에 이제 22골이 됐으니까 3시즌 연속 20골 이상 뭐 MLS 최초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만 놓고 봐도 22골이니까 이제 메시도 22골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지난 솔트레이크전에서 솔트레이크와 원정에서 손흥민 선수 헤트트릭을 했던 요번에 이제 홈 경기에서 이제 한 골 가마차기를 기록한 그 경기죠. 그 경기에서 그 부안가 선수의 어시스트 그 손흥민 선수 3번째 골 때 되게 1대1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밀어줬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냥 헤트트릭 하라고 억지로 밀어준 느낌이었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부안가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좀 초반인데도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아서 확실히 LAFC의 이 성적이 이 팀 분위기에 상응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안가가 또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데도 요게 나온 거라.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이 경기에서 득점을 먼저 했으면은 뭐 이제 기록도 이
카르로스 베라 기록을 넘어서는 것도 이제 그 경기에서 할 수도 있었거든요. 뭐 그렇고 여하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손흥민의 헤트트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밀어줬다. 뭐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는. 그래서 팀 분위기가 좋다. 뭐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때 헤트트릭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부안가 세레모니 따라하면서 네, 그것도 했었고. 부안가 선수도 네, 손흥민 세레모니 그 찰칵도 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되게 팀 분위기가 되게 좋다. 그렇죠. 네. 그리고 확실히 좀 득점이 많이 나오니까 재밌어요. 최근에 보기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3경기 연속으로 4골 나오는데 이 4골에서 다 부안가 아니면 손흥민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득점이. 그래서 둘이 3경기 5경기에서 12골인가 합작했다고 뭐 그러던데 아무튼 그만큼 어쨌든 이 두 선수의 케미가 좋다. 지금 3경기를 했는데 다 4골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이 이제 경기가 부안가의 헤트트릭과 손흥민의 한 골. 네. 그 다음은 손흥민의 헤트트릭과 부안가 한 골. 그리고 오늘 펼쳐진 경기에서는 부안가의 헤트트릭과 손흥민의 한 골.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두 선수가 주 득점원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국내 팬들에게도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히 이게 손흥민을 위주로 전술이 어쨌든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기는 진짜 거의 역대급 최고점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시즌보다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손흥민의 팀 내에서의 비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그리고 저는 시간대도 확실히 아침에 하니까. 네. 아무래도 뭐 주말 8시, 9시도 굉장히 좋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간대도 저는 좋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물론 이제 토트넘 경기가 그래도 뭐 12시 이전에 하는 경우가 많긴 했으니까 뭐 볼 수는 있었습니다만 근데 솔직히 막 뭐 저희도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12시 반에 막 월요일 12시 반 이런 때 걸리면 좀 진짜 애매하죠. 네. 그다음에 서머타임 끝나면 1시 반 진짜 이거 좀 그렇거든요. 뭐 특히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아니면 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이러면 진짜 좀 곤란한데 여기는 그래도 뭐 물론 이제 주중 아침이면 좀 이제 다른 일 하시느라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주말 사실 아침에 하면 되게 좋긴 하거든요, 진짜. 네, 최고죠. 사실 뭐 메이저리그로 예시를 들자면은 확실히 메이저리그는 경기를 많이 해서 좋긴 하지만 그 주말 아침에 되게 막 가족들이랑 보는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MLS도 만약에 주말에 계속해서 펼쳐진다면은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네. 뭐 그리고 이제 쿠팡으로 이제 중계도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뭐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거의 필수거든요. 쿠팡은. 이게 애플 TV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확실히 쿠팡 플레이가 들어오니까 조금 더 접근성은 좋아졌죠. 한국어 중계도 들어오고. 네. 뭐 그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 뭐 시즌 끝날 때까지 플레이오프까지 해서 쭉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이제 부안가 얘기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자면 이 선수가 가본 국적이에요. 네, 그래서 오바메양이랑 현재 같이 이제 가본 국가대표팀 또 활약을 하고 있는데 가봉이 이제 월드컵에 이제 갈 수도 있는 현재 뭐 그런 성적을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 예선에서 조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승점 차가 별로 안 나요. 1위에서 여기가 1위랑 승점 이제 1점 차 코트디부아르. 그래서 여기랑 1점 차고 그다음에 1위까지는 직행이고 이제 2위는 이제 상위 4팀에서 플레이오프 하는데 뭐 두 경기가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이제 A매치까지 해서 두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는 거의 따놓은 당상인 것 같고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리고 조심스럽게 1위도 노려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세 팀들이 좀 약팀이어가지고 코트디부아르가 쉽게 비기거나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가봉이 이번에 월드컵에 가면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첫 진출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오바메양 그다음에 부안가 있고. 네. 제가 아는 선수는 쭉 한번 봤는데 스쿼드를 르미나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르미나 이제 지금은 갈라타사라이에서 뛰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황희찬 선수랑 같이 이제 울버햄튼에서 좀 뛰었었죠. 안 좋게 나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름은 아니까. 네. 그래서 르미나 선수 있다. 그래서 요 세 명밖에 못 오겠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지난번에 보니까 코트디부아랑 무승부하고 그랬던데 뭐 어쨌든 그래서 올 수도 있다. 뭐 어쨌든 이 팀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에 그쵸. 많이 좀 여타 좀 군소 국가들한테도 기회가 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미국에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뭐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 마무리를 이제 하기 전에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되게 축구에서 없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플레이오프 자체가 없기도 하고. 네. 그래서
MLS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 서부 각 15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로 두 리그가 나눠져 있는데 리그 7위까지는 플레이오프 직행하고 8위랑 9위는 이제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러서 진출팀을 결정을 해서 이제 8팀씩 16강 토너먼트를 하는데요. 근데 신기한 거는 16강 토너먼트 해요. 뭐 이거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건 3전 2선승제 시리즈를 합니다. 완전 야구네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 챔피언스 리그도 1, 2차전, 2차전 홈 앤 어웨이로 하죠. 그쵸. 이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3전 2선승제 시리즈. 3판 2선은 뭔가 좀 느낌이 네.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세 판을 해야 축구에서 세 판을 하는 건 전 처음 보긴 하고 진짜 완전 처음 보거든요. 그쵸. 네. 아무래도 이게 세 판을 해버리면은 이게 홈 누군가가 어웨이가 두 번을 먹는다는 네,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건데 네. 축구에는 사실 그런 식의 어드밴티지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뭐 홈 어드밴티지도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원정골 다득점 해가지고 원정골에서 넣으면 한 골 더 주고 오히려 이런 게 있지. 그러니까 홈한테 어드밴티지를 더 주는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리그 순위의 의미를 좀 더 이제 주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만 네. 어쨌든 야구나 농구 이런 미국 스포츠 여타 미국 스포츠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그냥 축구에 똑같이 적용한다. 그래서 저는 세 판을 하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그쵸. 세 번째 판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홈앤어웨이 한 판씩은 뭐 인정인데 네. 갑자기 세 판째를 하면 뭔가 이상할 것 같아요. 좀 저도 적응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분명히 한 판은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나올 거거든요. 네, 손흥민 그쵸. 선수도 경기를 쭉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림일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세 번째 판이 어떤 느낌으로 돌아갈지. 한번 어떻게 될지는 전 직접 이제 봐야 네. 이제 좀 실감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원래 1, 2차전 그 홈앤어웨이를 하면은 스코어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얘들 1차전에서 5대0으로 졌어. 그럼 이제 2차전 이제 거의 끝난 끝났네. 건데. 예.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3판 그쵸. 2선승. 막 60대 0으로 져도 상관이 의미가 없-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반 3대 0이다. 갑자기 1차전에서 상대팀 감독이 다 빼버릴 수도 있어요. 막 손흥민 빼고 네. 부안가 빼고 네. 아 우리 졌네 하고 던져. 오케이 2차전 준비해. 2차전 예를 들어 특히 원정이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음. 들거든요. 원정 경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네. 그래서 이런 뭔가 재미있는 기존 축구에서 볼 수 없었던 재미있는 그림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LS도 기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손흥민 선수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유럽 축구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2경기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맨유와 첼시 경기 그리고 아스날과 맨시티 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유 먼저 첼시 맨유 첼시 갈 더 텐데 해볼까요? 앞으로 이제 쭉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 경기는 이제 리뷰 방식이 좀 많이 바뀔 건데 왜냐하면 저희가 선발 라인업하고 선발 라인업에 따른 전술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요 경기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죠. 이번 경기는 네, 뭐 사실 그게 안 돼요. 그런 네. 쪽으로도 준비를 하기가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네. 이 음성 컨텐츠로 전술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바뀔 거고 일단은 뭐 선발 라인업 얘기는 제끼겠습니다. 뭐 4분 만에 이제 퇴장 당했기 때문에 뭐 나이는 선발 라인업 뭐 전반전에 3명이 빠졌어요 첼시에서. 그렇죠. 산체스까지 하면 4명인가? 뭐 아무튼 그래서 3명이 교체 카드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도 의미가 없고 맨유도 사실 뭔가 선발 라인업의 전술 뭐 이게 4분 하고 이제 끝나버려서 서로의 이 플랜 A가 그래서 뭔가 다루는 의미가 좀 적긴 합니다. 뭐 일단은 결과부터 보면은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겼죠. 승리를 거두었죠. 네, 이김을 당한 건지 이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이겼어요. 네.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유나이티드가 또 경기 전에 나왔던 게 첼시를 상대로 홈에서 올드 트래포드에서 굉장히 강하다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첼시가 마지막으로 OT에서 승리를 기록했던 게 2013년이에요. 되게 오래됐네요. 네. 그 이후로 쭉 승리를 거두지 못했었는데 이번이 어떻게 보면 좀 사실상 적기처럼 보였는데 그 이번에도 뭐 그런 네. 기록은 이어지게 됐다. 맞습니다. 뭐 그리고 아모림 감독의 약간 거취 문제에 있어서 이번 경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쵸. 네, 좀 분수령이 됐었죠. 근데 뭐 이기면서 어쨌든 아모림의 목숨줄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뒤에서 네. 한 번 더 다루는 걸로 하고 뭐 산체스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퇴장당했어. 진짜 저 한 전반 10분 정도에 켰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왜 레드 빨간 카드가, 카드 나와서 이게 약간 약간 그래픽이 잘못 띄어졌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이죠. 예. 예. 현실이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일찍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그림상으로는
스코어보드 상으로는 5분에 퇴장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 전보다 좀 더 앞에 네. 3분 내지 4분 상황에서 퇴장을 당했어요. 네, 파울은 좀 앞이니까. 네. 그러면서 이 첼시는 사실상 플랜이 다 꼬였죠. 네. 요거는 뭐 사실 퇴장도 완벽한 퇴장이고 네.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사실 산체스가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 골키퍼에 대해서 이 선수를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은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뭐 매니안 같은 이름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네. 네. 근데 어쨌든 클럽 월드컵을 우승을 했고 거기서 그리고, 좋았어요. 네. 최근의 활약이 저는 이번 시즌은 굉장히 네.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 민심은 사실 좋았었거든요. 산체스가. 네. 산체스 얘기가 좀 줄어들 정도로 오히려 그런 비판이 굉장히 좀 수그라들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런 대형 미스를. 네, 이거는 진짜 실드가 불가능한. 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냥 먹히는 게 낫지 않을까 골. 이러면은 네. 진짜 그쵸. 왜냐면 뭐 이게 4분이면. 90분이면 이해하겠어. 그냥 80분이어도 이해하겠어. 네. 근데 이거 4분에 이건 좀 물론 퇴장 당하고 싶어서 당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몸이 좀 반응해서 이렇게 된 걸 텐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아니 적어도 그냥 박스 안에서 하든가 파울을. 그럼 퇴장을 안 당했을 텐데. 이게 박스 밖이어서 빼박이에요. 어쩔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산체스가 퇴장을 당했는데 당한 것보다 이번 경기에서 조금 더 좀 주목해서 다룰 만한 포인트가 이 산체스가 퇴장당한 이후에 마레스카의 모습이었어요. 네. 마레스카의 대처.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골키퍼가 퇴장당했으니까 이제 공격수 한 명 빼고 골키퍼를 투입해야 되는 건 이제 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로 네투까지 빼면서 수비수를 한 명 투입을 했었죠. 원래는 이스테방을 빼면서 산체스를 넣었는데 여기에 페드로 네투까지 빼면서 이 토신 아드라비오를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형을 5백 5-3-1처럼 바꿨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제 이스테방 빼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네투 빼고 수비수 넣는 거 그럴 수 있다. 왜냐면은 4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처음부터 수비적으로 가겠다. 왜냐면은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이. 지금 역습을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첼시의 벤치에는 어쨌든 공격수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은 일단 전반은 버티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뺐던 이유가 이 전형 자체가 5-3-1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 윙백에 리스 제임스랑 쿠쿠레아를 그대로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원에서의 저지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카이세도와 함께 엔소가 있죠. 근데 엔소의 짝으로 누구를 쓸까가 좀 어떻게 보면 마레스카가 고민을 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파머로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투가 나가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쿠쿠레아나 리스 제임스 중에 하나를 빼서 페드로 네투를 투입하는 게 맞지 않았나. 뭐 그리고 사실 네투가 수비력이 없는 선수, 그러니까 수비 가담이 좀 적은 선수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울버햄튼 시절에 이런 경기에서 좀 많이 뛰었었어요. 네투가 되게 낮은 위치에서 공 끝까지 운반해서 그 결정력 자체는 뭐 뛰어나지 않을 수 있다만 그 운반 자체에서 굉장히 좀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네투였기 때문에 기억해보면 울버햄튼 때 퇴장당했는데 막 네투가 골 넣어서 막 뒤집을 뻔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기억이 날 정도로 좀 네투가 이런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네투를 빼고 조금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 자체가 너무 저는 보수적으로 다가간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파머도 중간에 빠지게 되면서 전반에 교체 기회 2번, 교체 카드 3장 쓰게 되면서 좀 이제 운신의 폭이 좀 줄어든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파머를 교체한 것도 살짝 논란이었던 게 이거 부상이 발표가 된 거예요? 몸이 안 좋다고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았다고는 들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빠진 것 자체는 몸이 안 좋아서 빠졌다가 정론인 것 같아요. 아직 이게 파머가 뭐 장기 결장을 한다, 뭐 얼마나 다쳤다는 안 나왔지만 파머가 불편함을 호소해서 교체를 했다 자체는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했던 거는 파머가 빠지고 투입했던 선수가 안드레이 산토스가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파머를 빼고 기튼스나 가르나초를 투입을 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어쨌든 파머가 공격적인 그래도 중추를 맡아주고 있었는데 빠졌으니까. 네. 근데 마레스카는 미드필더 자리니까 미드필더를 넣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결국 이제 안드레이 산토스를 투입하면서 첼시는 사실상 공격을 못했습니다. 그냥 앞에 주앙 페드로만 방치돼 있고. 네. 근데 이날 주앙 페드로의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 상황에서도 뭔가 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운반을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호응해줄 만한
파머나 뭐 네투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교체로 들어올 기튼스나 가르나초 같은 자원들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첼시가 조금이나마 기회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거 보면서 그거 생각났어요. 지난주에 봤었던 아이콘 매치. 야, 이거 실드 유나이티드 아니야? 그 생각, 되게 비슷했죠. 네, 네. 그 생각 들던데요. 그래서 그 앞에서 혼자 패드로 막 드리블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올라와. 뒤에 다 있어. 구경하고 있어. 볼 받아주려고. 네. 뭔가 그런 느낌이 그래서 들긴 윙백이 하네요. 막 돌파해. 네. 박스에 아무도 없어. 어떡하지? 더구나 이 파머를 교체했던 시간이 21분인데 이미 선제골을 허용한 시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더 이해가 안 되긴 어쨌든 했죠. 간에 득점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뺐다는 것 자체가 마레스카가 굉장히 좀 아니란 선택을 가져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운이 없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상식선 안에서의 선택이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저는 이거 다음이 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이거 자체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백스리를 사용을 하면서 선수들의 조직력이 좀 많이 그렇죠. 망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첼시가 기존에 쓰던 팀이 아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원과 수비진의 연계가 많이 흐트러졌고 특히 여기에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필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날 경기. 네, 비가 엄청 많이 왔죠. 네. 비가 엄청 오면서 선수들끼리 그 패스워크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공도 안 굴러가던데요. 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근데 이게 유나이티드도 똑같이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첼시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그렇죠. 미드필더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패스, 드리블을 할 수는 없으니까 기세들이. 그래서 드리블 보다는 패스 위주로 좀 풀어가야 되는데 뭐 그게 불가능하니까 거의 뭐 공소유 시간이 첼시가 없었다. 그렇죠. 계속 맞다가 이제 뭐 20분에 한 골 먹히고 파워 나가고 계속 맞고 전반전 끝나고 뭐 그렇게 됐죠. 저는 근데 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OT의 이 기술력. 그 후반전이 되니까 한 후반전 60분 되니까 그냥 필드가 되게 뽀송뽀송해지더라고요. 그냥 그게 OT가 뭐라 그래? 배수 그래. 배수가 되게 잘 돼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 전반전 20분 상황을 보시고 그다음에 넘겨서 한 60분, 70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필드가 괜찮아요. 아예 달라요. 필드가. 이게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확실히 그 경기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배수가 중요하다. 괜히 그 OT에 깎아져 내려지는 그게 있는 게 아니다. 네, 괜히 고지대 나름 고지대에 이제 필드가 위치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제 위에 위치해 놓고 앞에 도랑 파고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경기 내용으로 넘어가 보자면 맨유는 결국 이런 필드 상황 때문에도 조금은 경기가 안 풀렸어요. 10대 11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뭔가 공격을 빠르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을 겪었었고 물론 이제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2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거보다 더 넣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첼시의 조직력이 굉장히 좀 엉망이었고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2대0, 3대0, 4대0까지도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유나이티드의 경기 운영이 조금 아쉬웠는데 결국에는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카세미로 퇴장을 당하죠. 요거는 사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다음에 상황도 뭔가 왜? 그러니까 굳이? 왜냐면 득점 찬스는 아니었고 사실 그냥 거의 하프라인 조금 넘어가서 드리블 하던 선수를 이제 뒤에서 잡아채면서 누적 퇴장을 당했는데 뭐 이건 저 경고를 받을 수는 있을 장면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뭐 안 주면은 안 줄 수도 있었기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받을 수는 있었다고 봐요. 네, 뭐 판정보다는 사실 이 카세미로의 행동 자체가 왜 했을까? 나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카드가 없는 줄 알았나? 그런 건 또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카드가 있으면 하면 안 되는 짓이긴 하거든요. 그쵸. 그 짓은 좀 많이 위험한 행동이긴 했죠. 특히 그리고 카세미로라는 점이 카세미로가 사실 이런 카드 하나 받으면은 그 다음에 되게 조절을 잘하는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경고는 되게 많은 선수인데 퇴장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맨유 와서는 사실 좀 퇴장이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진짜 레알 시절은 진짜 경고 많고 퇴장 없는 선수로 유명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10대 10이 됐고 이러면은 경기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2골 차면은 사실 뭐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교체 카드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한 번 더 나오죠. 네. 이러면은 사실 대부분의 감독
대부분의 팬들이라면은 퇴장당했다. 우리도 공격해야지. 공격적인 카드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전 바로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 공격적인 카드가. 근데 이제 60분 정도의 교체를 가져갔고 64분에 교체를 했는데 나온 선수가 귀스토랑 타이릭 조지.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뭘까? 왜 그랬을까? 더구나 이 귀스토를 투입한 거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윙백을 그러니까 바꿀 거면 차라리 하토를 넣었어야 돼요. 하토가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토의 이 공격 능력을 제임스가 오늘 쪽이. 네. 하토의 공격 능력을 좌측에서 살리겠다라는 의도였으면은 차라리 이해를 했겠는데 귀스토를 좌측에 넣으면서 조금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타이릭 조지 역시도 들어와서 뭔가 해준 게 없었고. 그리고 솔직히 상식적이라면 귀스토 대신에 뭐 가르나초든 뭐 기튼스든 넣어서 이제 윙어를 넣고 공격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결국에는 득점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어찌 세트피스 골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첼시가 이거는 뭐 전술적인 거랑 사실 뭐 큰 상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마르크 기호는 사실 이럴 거면은 임대 복귀를 왜 시켰나 싶을 정도로 안 이런 쓰고 상황에서도 있어요. 안 쓸 거면. 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나와서 활약하는 조지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 벤치에 남아 있는 선수들이 쟤보다 못하나? 라는 생각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가 끝나고 마레스카에 대한 비판이 좀 굉장히 거셌죠. 결국에는 브렌트포드전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전 이번 유나이티드전까지 운이 없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그래서 뭐 지난 시즌이야 뭐 사실 유럽 대항전 나가긴 했는데 뭐 그거는 컨퍼런스라 그냥 뭐 다 돌리면 되니까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이번 시즌부터 이제 이 챔피언스리그 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마레스카한테 주어진 과제였는데 지금까지는 좀 잘 수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전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잖아요. 돌렸다가 당한 거죠 이거. 네, 이거는 뭐 93분에 먹혔기 때문에 사실 운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간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도 결국에는 크게 패배를 했고 차이가 많이 났죠 좀 그 경기는. 이 경기도 사실 전술적으로 좀 비판을 받을 만한 경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나이티드전만큼은 반드시 승리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산체스가 퇴장당한 걸 별개의 상황으로 치더라도 마레스카의 선택이 굉장히 아쉬웠다. 네. 사실 그 뭐 531 그걸로 바꾼 것도 뭐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두 골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실패한 전술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531로 바꿔서 이제 경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이제 나름 이제 변화를 주긴 했습니다만 5-2-2 이렇게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었죠. 뭐. 근데 왜 3백은 왜 유지했을까 그 생각이 계속 그 경기 끝날 때까지 보면서 들더라고. 왜 3백을 계속 유지했을까? 상식선이라면 뭐 윙백을 빼든 센터백을 빼든 공격수를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전반에 3장을 벌써 사용했기 때문에 후반에 교체 카드가 2장밖에 없었다는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니면 뭐 센터백이라도 앞에 쳐박든가. 이날 그 쿠팡 플레이 해설했었던 분이 장전 위원님이었는데 그분이 해설 경기 중에 하신 말이 플랜 A에 집착하는 감독이 큰 변수를 만나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저는 딱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비교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모림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으로 하던데요. 그냥. 그리고 아모림 얘기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아모림이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말하자면. 똑같이 경험 없는 감독이고 똑같이 물론 이제 아모림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경험은. 근데 어쨌든 둘 다 경험이 부족한 감독이고 어쨌든 플레인 A의 집착은 뭐 아모림이 더하지. 그렇죠. 뭐 되게 그 최근에 인터뷰가 좀 화제가 됐었죠. 절대 안 바꾸겠다. 나 그래도 안 바꾼다. 근데 어쨌든 아모림이 최근에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를 승리를 거두면서 좀 나쁘지는 않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성적이 됐어요. 보시면은 리그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했는데 그 리그 2승 1무 2패 중에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첼시를 만났어요. 일정이 좀 어렵긴 했죠.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나은 출발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상대를 고려해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가 이제 리그컵 떨어졌으니까 주중에 경기가 없고 브랜트포드, 썬더랜드 좀 만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여기서 만약에 2승을 챙긴다고 가정하면은 좋은 성적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승리를 거두면은 3연승이 되니까. 네. 만약에 그렇다면. 네. 네. 뭐 사실 확정 지을 수 없는 네.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두 경기만 잘 다 되면은 이제 약간 시즌 초반에 있었던 해프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사실 되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지표상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나쁜 지표는 없었어요. 맞아, 슈팅도 되게 많이 때렸고 네. 뭐 득점이 많이 안 나오긴 했지만 계속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을 아모림은 수치는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언급했었고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모림이 이번 위기를 극복을 해낸다면 충분히 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극복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 브렌트포드 썬더랜드한테 무너진다 이러면 이제 노스웨스트 더비가 또 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 경기가 노스웨스트 더비니까요. 네. 그래서 브렌트포드, 썬더랜드, 그다음에 리버풀이거든요. 사실 아모림이 경계해야 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일정이 험난하다고 적긴 했지만 오히려 강팀과의 경기에서 아모림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브렌트포드, 썬더랜드가 이제 아예 내려앉아 버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략하느냐가 아모림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과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브렌트포드는 뭐 사실 첼시한테 한번 보여줬으니까. 네. 썬더랜드도 요즘 잘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잘하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경기가 미끄러지면 또 이제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또 리버풀이 또 유명하거든요. 맨유 감독 보내는 걸로. 네. 그래서 아모림도 반등은 했으나 안심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레스카는 확실히 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의문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잘해야 된다. 그렇죠. 네, 뭐 이제 리그컵 하고 앞으로의 일정은 그래도 요거보다는 좀 낫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더 보여줘야죠 마레스카도. 네. 그래서 마레스카가 상당히 이제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크롤 때문에 되게 민심이 올라갔다가 네. 최근에 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기호라는 거를 좀 증명해야겠죠. 증명해야죠. 네. 근데 확실히 변수 대처는 뭐 이번 경기에서 이제 배워야죠. 네. 경험을 했으니까. 사실 근데 마레스카 감독이 이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그 기묘한 수를 꺼내들면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결승전에 라인업 되게 이상했잖아요. 아니 뭐 이기긴 했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기긴 했습니다만 결승전에 사실상 전력 투구를 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라인업을 꺼냈었던 기억이 있었던 만큼 이 그러니까 라인업 관리, 네. 라인업 얘기는 컨퍼런스 좀 종종 있었어요. 네. 컨퍼런스를 가 아니고 토너먼트 단계 가면서. 네,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금 더 어떤 식으로 그렇죠. 선수를 운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완벽한 로테이션. 사실 맨시티, 아스날 이런 팀들도 그냥 굴려요. 그렇죠. 주전 선수들. 네, 뭐 살리바, 사카 이런 애들은 나올 수 있으면 무조건 나오죠. 그다음에 맨시티는 뭐 저희가 다음 경기 얘기할 겁니다만 완전 똑같았어요 라인업이. 아,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챔피언스리그는 무조건 물론 팀들의 가끔 이제 쉴 수 있는 팀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첼시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시즌 초반에 리그에서 좀 어쨌든 상대적으로 약한 팀한테는 로테이션 돌리고 좀 전력 투구를 하자 강팀한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이런 라인업은 사실 이거는 FM에서나 할 법한. FM에서도 브렌트포드면 이 정도는 안 돌려요. 그렇죠. 브렌트포드면 그래도 중위권 그 10위 위의 팀이니까. 뭐 사실 강등권 팀 뭐 리즈야. 그러면 뭐 승격 팀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센 팀을 상대로 이렇게 한 거니까 사실 요런 방식의 운영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상대적 약팀 원정 가는데 갑자기 뭐 플로테 들고 갔다가 깨지면은 이거 비상금 걸리는 거거든요. 여긴 떨어지면 갈 데도 없어요. 챔피언스리그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바뀌었죠. 그다음에 지난 이제 시즌 리그 스테이지 처음 해보고 많은 팀들이 이겼겠지만 마냥 여유롭진 않거든요. 뭐 라이프리치 이런 팀도 그냥 초반에 갖다 박으면 이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올라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차라리 초반에 좀 전력 투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되게 강팀들은 다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경기 운영, 경기 내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시즌 전반적인 스쿼드 운영이 있었어도 마레스카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번 경기 끝내면 되겠고요. 다음 경기 아스날과 맨시티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제 무승부 뭐 나왔고요. 뭐 무승부 자체가 올라온 건 아닌데 뭐 어쨌든
경기 내용적으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몇 개 있긴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르테타가 결국에는 이번 경기에서도 펩을 상대로 무패 기록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티 시드까지 하면 6경기, 리그만 따지면 5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써내리게 됐고, 뭐 이게 뭐 펩 상대로는 최초라고 하네요.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선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의미 있는 기록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맨시티한테 약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르테타 부임 완전 초기에는 네, 그냥 아스날이 약했어요. 네. 뭐 그런 거기도 했죠. 아스날이 네. 펩 가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진짜 약했는데 최근에 한번 그 커뮤니티 실드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로 꾸준히 승부차기 했었죠. 네, 이겼었죠. 승부차기에서 아스날이 승리를 했었죠. 그 이후로 지금 쭉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아스날이 빅식스를 상대로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이번 경기에서도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뭐 선발 라인업부터 보면 일단 뭐 맨시티는 원정팀이긴 하지만 똑같이 나왔어요, 이 나폴리전이랑. 그래서 일단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도쿠가 이제 계속해서 선발로 나오고 있는 것 빼고는 뭐 특별히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오라일리도 이제 그 부상 때문에 아인나이 누리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후선호프랑 같이. 네, 그래서 뭐 주목해야 될 점은 아스날의 트로사르가 나왔다는 점이에요. 뭐 사실 이날 경기에서의 라인업을 두고 지금 교체해서 들어온 마르티넬리가 빌바오전에서 득점을 했잖아요. 30초 만에. 네. 그래서 마르티넬리가 나올 것이다. 아니면은 에제가 나올 것이다. 둘 중 하나였지 트로사르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트로사르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아스날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고, 뭐 요거 빼고는 이제 나올 선수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뭐 메리노 정도? 네, 뭐 마두에케도 이제 사카가 이제 부상 복귀 전이었기 때문에 선발은 어려우니까 나온 것 같았고, 그리고 메리노가 이제 미드필더 중 한 자리로 들어갔다. 뭐 메리노 얘기는 나중에도 하겠지만 이 자리는 이제 앞으로 나올 일이 없을 것 같고요. 트로사르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이날 경기에서 아스날이 살짝 공략 포인트로 가지고 나온 것 같았어요. 트로사르라는 카드를 꺼낸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아스날이 라이스를 최근에 좀 후방으로 내려섰습니다. 네, 거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쓰더라고. 오히려 수비맨디보다 위치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라이스의 이 롱패스나 후방 커버 능력을 좀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되게 후방으로 내리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앞방 라인을 좀 끌어당겼어요. 그러면은 칼라피오리가 전진해서 트로사르랑 같이 공간을 왔다 갔다 로테이션 하면서 여기서의 전진을 좀 도모하겠다가 아스날의 목표처럼 보였고 이 부분이 되게 잘 통했습니다. 이 잘 통했는데 결국에는 이 결과값을 가져오지 못했던 게 이번 경기에서의 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후산호프의 활약이 굉장히 저는 뛰어났다고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맨시티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또 후산호프죠. 또 오른쪽이 사실 많이 애매했는데 대체자가 확실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상 보여주는 거로는 워커의 재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스날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트로사르 기용 이런 걸를 통해서 전반에는 굉장히 주도권을 많이 가져갔는데 뭐 후반에도 뭐 거의 그랬긴 했죠. 전반에만 봐도 주도권 점유율 67%뭐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뭐 득점은 결국 터뜨리지는 못했죠. 득점은 오히려 시티 쪽에서 나왔죠. 혼란 쪽에서 먼저 선제골이 나왔었죠. 네. 득점 장면에서 저는 혼란의 그 버텨주고 내주는 움직임이 혼란이 요즘 뭐 지난 시즌에도 그랬는데 약간 이미지 때문에 희석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은 내려와서 약간 더 내려와서 이제 내주고 본인이 빠른 속도를 통해서 달려나가는 앞으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혼란 하면은 그래도 좀 득점에 치중된 모습이 많았는데 포처 느낌이었죠. 네, 근데 최근에는 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특히 저는 이번 시즌에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가 좀 팀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분위기였어서 이게 주목이 안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즌 들어서 특히 이 상대 수비진과의 경합에서 뭔가 발을 쓰는 이 빈도가 늘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다. 혼란의 이런 성장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버텨주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버텨주고 내주고 뭐 아스날로 따지면 이제 옛날 하베리츠가 엄청 많이 해주던 그런 느낌의 움직임? 그리고 좀 발을 사용해서 한 명 정도는 제쳐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볼 전개에도 좀 관여를 해주는. 그러면 밑에서 전개를 하더라도 내주고
속도 빠르니까 빨리 가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득점 페이스가 지금 이번 시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국가대표 포함해서 6경기에서 11골. 와, 진짜 많이 넣네. 물론 이제 이게 국가대표에서 좀 쓸어 담은 게 있긴 합니다. 5골을 네. 넣은 경기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고 이번 경기 득점을 올리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91골. 와, 벌써 이제 100골에 가까이 가네요. 네. 그리고 이 91골은 솔샤르와 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노르웨이 이제 최다 득점자가 이제 혼란이 이제 되겠죠. 변경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혼란이 확실히 뭐 득점력도 득점력입니다만 네. 확실히 이런 이제 관여해주는 움직임도 많이 이번 늘어나고 시즌에 있다. 뭐 발전이 됐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되게 적극적으로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비할 때도 거의 최후방까지 내려가서 막 헤더하고. 맞아요. 옛날에 되게 뭐 3백처럼 막 그냥 뒤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세트피스 상황이었긴 했는데 네. 세트피스니까 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네.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확실히 수비 기여도도 올라간 것 같아요. 예전에 좀 기억에 남는 거는 해리 케인이 좀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아, 이거 미네도 좀 하든 뭐 갑자기 진짜 챔피언스리그보다 깜짝 놀랐는데 김민재 앞에 갑자기 해리 케인이 나타나. 후반에 수비하면. 리그 제가 경기도 그렇고. 어떤 경기였는지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네.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였을 때 해리 케인이 토트넘 소속이었을 때 해리 케인이 세트피스 수비를 넘어해가지고 이마가 빨개진 적이 있어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 경기에서 혼란이 거의 최후방까지 내려와서 계속해서 헤더해주니까 확실히 이 선수가 적극성이 뛰어나고 애티튜드도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뭐 상대가 아스날이다 보니까 본인이 좀 더 불타는 게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좀 작년에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갔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본인이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강했을 거고. 네. 사실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혼란 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진도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트래포드보다는 돈나룸마가 이거는 특히 저는 공중볼이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물론 이제 에데르송이랑 비교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역체감이 진짜 확실했죠. 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그냥 돈나룸마가 나와서 쳐내니까 아스날의 세트피스가 대부분 이 골키퍼와 가까이 붙여서 그렇죠. 거기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그냥 쳐내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스날 하면 세트피스가 가장 요즘은 공격 방법으로 먼저 떠오르는데 이런 부분을 돈나루마의 힘으로 좀 막아낸 느낌이 있습니다. 뭐 다른 선수들도 수비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그바르디올의 복귀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니코 라일리도 확실히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어쨌든 지난 시즌에 등장한 선수니까 오래되진 않은 선수인데 그래도 확실히 이제 맨시티 유스에서 왜 콜업이 됐는지 뭐 이런 건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미드필더에 더 가까운 선수였는데 최근에 레프트백으로 꾸준히 기용이 되면서 아예 정착한 것처럼 보이죠. 마치 아스날의 스켈리처럼. 근데 이번 경기에서 어쨌든 마드리케를 상대로 꽤 어려운 매치업이었습니다만 되게 잘 버텨냈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되게 힘들었던 게 전반에 마드리케였고 후반에 사카였어요. 상대가. 사카는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마드리케를 상대로라도 굉장히 저는 승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마드리케가 빨리 나갔잖아요. 물론 이제 사카를 투입하기 위해서 내보낸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밀려 나간 거니까. 마드리케가 부상 때문에 나갔다는 이야기도 그렇군요. 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뭐 마드리케가 못해서 나갔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근데 뭐 잘 막긴 했죠. 네, 결국에는 잘 막아냈다. 그래서 확실히 전반전에는 이 왼쪽과 오른쪽 측면 선수들이 막히다 보니까 아스날이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잘 막아내다 보니까 좀 활로를 찾기가 좀 어려웠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 보자면 아스날이 결국에는 트로사르에서 제가 아까 언급했던 후사노프의 활약이 좋았고 오른쪽 아스날 기준 오른쪽에서도 이 마드리케가 니코랄리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과정은 좋았습니다만 결과값을 만들어내지 못했었거든요. 결국 후반전 투입과 동시에 에제랑 사카를 투입하면서 아스날이 계속해서 맨체스터 시티의 이 수비진을 공략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득점과 가까운 찬스들도 많았고 후반에 가면서는 좀 찬스가 좀 있었죠. 네, 뭐 수비맨디의 슈팅이나 아니면은 에제의 유효 슈팅 같은 장면들이 나오니까 펩이 좀 빠르게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이 펩 맨시티 입장에서 보자면은 결단을 내린 게 68분 그때 포든 빼면서 후사노프는 전반전에 빠졌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몸 상태 이슈가 좀 강한 것 같고 68분에 결정했던 이 네이선 아케 투입하는 게 조금 결정적인 변화였죠. 그렇죠. 포든이 그 제가 언급했던 아스날의 좌측 공략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되게 후방에
수비에서의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향력을 좀 드러내지 못했었고 결국에는 아쉬운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 포든을 빼고 아케를 투입하면서 5명의 수비 숫자로 늘렸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거 포든을 빼고 아케를 넣길래 이거 오랄리가 올라가나 보다. 미드필더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냥 수비하더라고요. 백파이브로. 네. 백파이브로 수비를 했고 거기다 더 놀라웠던 점은 76분에 홀란을 빼버리고 니코 곤잘레스를 투입하면서 사실상 도쿠를 도쿠를 전방에 두고 나머지는 다 수비하라. 5-4-1 전역을 활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펩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전 처음 보긴 하거든요. 저도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 바르셀로나 시절도 있었고 미넨 시절도 있었고 맨시에서도 되게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잠그는 거는 없지 않았나. 뭐 중간에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4-4-2도 쓰고 뭐 그렇긴 하긴 했었는데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한 85분, 90분에 아예 이렇게 내려서는 거는 본 적이 있어도 그건 뭐 팀이면 다 아는 거니까. 축구팀이면 75분에 최전방 스트라이커랑 팀의 미드필더 빼면서 수비적인 자원 넣고 내려왔는 것 자체가 좀 일반적인 결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펩 과르디올라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완전 수비 다 내려가. 그냥 도나루마 믿고 다 내려가. 요런 느낌인데 확실히 요것도 골키퍼의 변화도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에데르송이었으면 이렇게 내릴 수 있었을까 싶긴 하거든요. 도나루마가 있으니까. 왜냐면 결국 이렇게 내려서면은 결국 중거리 맞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도나루마의 약간 존재감도 영향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확실히 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의 포인트는 이 5-4-1 전형임에도 수비 라인이 꽤 높았어요. 꽤 높았고 아스날의 이 중앙을 통한 빌드업을 계속해서 방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후에 언급하겠지만 살짝 실책 아닌 실책이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마르티넬리가 교체로 들어와서 득점을 하는데 그 높아진 수비 라인 한 번에 공략하면서 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에제 패스 이후에 마르티넬리가 어떻게 보면 빌바오전 득점과 좀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뒷공간으로 주는 패스 그리고 좀 어려운 터치였음에도 받아내고 마무리까지 기록하는 거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었고 결국에는 득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아스날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잖아요. 혹시 이런 거 보면은 맨시티가 요런 이제 진짜 5-4-1로 수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라인이 높긴 했습니다만 요런 거에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백스리 다르니까 이 4명이서 라인 서는 거랑 5명이 서는 거랑 다르니까 확실히 요즘은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라인을 높이고 하긴 하는데 요런 득점 장면은 좀 많이 없긴 하거든요. 대부분 뭐 옵사이드 되거나 그렇죠. 뭐 아니면은 적어도 이제 경합까지는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건 완전히 뚫려가지고. 그리고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면은 돈나룸마가 사실 스위핑에 있어서는 뛰어난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막는 거는 좋지만 보리스토퍼로서는 그냥 최상위 거의 넘버원에 가까운 선수지만 발밑이나 아니면은 이 스위핑 능력에 있어서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이 막판에 사실은 좀 아쉬웠죠. 판단이 그냥 너무 성급하게 좀 튕겨서 나와서 아니면 뭐 나올 거면 아예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애매했죠. 타이밍이. 수비 라인이 높았던 거에 비해서 돈나룸마의 판단이 아쉬웠다 보니까 마르티넬리의 결국에는 득점을 막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5-4-1로 하긴 했지만 어쨌든 라인 높았고 그거를 마르티넬리가 잘 공략해냈고 그다음에 에제 패스 좋았고 그래서 아스날이 결국 이제 뭐 이게 스택이 쌓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계속 공격을 시도한 뭐 대가를 얻긴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아스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수확처럼 느껴지고요. 이게 또 공교롭게 재밌는 부분이 작년 9월 23일에 있었던 경기가 이 아스날이 퇴장당하면서 그 후반전 내내 그냥 수비했던 경기 있잖아요. 그 경기가 정확히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경기는 반대로 됐다. 어떻게 보면은 좀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됐었는데 그 경기에서는 아스날이 후반전에 점유율을 12%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내려앉아 버렸던 거였죠. 물론 이제 그 경기는 이제 퇴장도 있었지만. 트로사르가 퇴장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아스날이 수비를 했었는데 1년 전에는 1년 뒤에는 맨시티가 수비를 해서 어쨌든 뭐 맨시티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결과는 얻은 거죠. 그렇죠. 그래도 뭐 어쨌든 승점 원정이니까 자체를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나쁜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펩이 이렇게 내린 데는 아마 체력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쵸. 뭐 제가 시작할 때 언급해 드렸습니다. 맨시티는 나폴리전이랑 완전 똑같았거든요, 라인업이. 네. 그리고 이 나폴리전이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경기니까 한 이틀 정도밖에 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스날은 수요일 날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48시간 넘게 차이가 있었다는 거고. 거기다 원정이고. 네. 그런 부분은 확실히 맨체스터 시티가 일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최근에는 원래는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수요일 목요일에 다 끝냈었는데, 근데 이게 바뀌면서 금요일도 이게 생겼어요, 일정이. 근데 딱 이번만입니다, 이게. 이번만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 매치데이부터는 또 금요일 날 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이 피해를 맨체스터 시티가 본 건데, 아 이게 굉장히 펩 가르디올라 입장에서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라인업도 똑같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비적인 선택을 했는데, 뭐 그래서 이게 되게 이슈가 많이 됐어요. 이 펩이 야 이거 수비 다 투입하고 잠궜다. 요게 좀 주목이 되긴 했어요. 그렇죠. 헤드라인으로 쓰기 좋죠. 야, 펩이 버스를 세웠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질문도 나왔었고, 네. 그 경기 끝나고 그래서 뭐 펩이 10년에 한 번은 괜찮지 않나요? 뭐 이렇게 농담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 이제 상황, 그 경기 외적인 상황, 경기 내적인 상황 이런 걸 다 합쳐봤을 때 그래도 뭐 할 법한 선택은 맞지 않나. 어쨌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상황이 있으니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경기적으로도 그렇고. 네. 사실 맨시티가 해법을 못 찾았거든요, 경기 전반적으로. 그렇죠. 한번 이제 뭐 골이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야 이렇게 버스 세울 거면 라인도 내리지 하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0분 이후로는 아스날이 확실히 라인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거를 뚫어낼 수 있을 만한 스트라이커가 없어요 지금. 요케레스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진 스트라이커가 아니긴 하니까요. 뭐 그리고 어쨌든 잘 버텼으니까 저는 그래서 라인도 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끝까지 어쨌든 높게 유지는 하더라고요. 그게 아예 잠글 거면 잠그지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하더라고요. 할 거면 확실히 하지, 무리뉴처럼. 오히려 좀 과감하게 선택을 가져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라인업은 이제 수비적이었지만 네. 어쨌든 라인이 높다는 건 어쨌든 공격적인 수비니까 왜 했는지는 알 것 같은데, 네. 후반에, 그러니까 막판엔 좀 내리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다. 너무 결과론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할 거면 확실히 하지. 그래서 막 맨시티인데 막 수비 한 10명 박스 안에 있고 이런 것도 재밌는데 그렇죠. 그런 장면은 사실 그 라인업에 비해서 많이 안 나오긴 했어요. 네. 그러면 좀 근데 돌아다녔겠죠. 짤방으로. 짤방으로 진짜 이거 되게 오래오래 쓸 그런 그림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다. 네. 그래서 할 거면 뭐 확실히 하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들긴 했습니다. 템백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결국 1대1이죠. 네. 마치 맞아. 마르티넬리 이제 결승골 얘기했으니까 하면은 최근에 솔직히 이 시즌 시작 전에 마르티넬리 이제 뭐 이적설 얘기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지만, 네. 이 마르티넬리에 대해서 아스날에서 참 이게 평가가 애매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제가 또 영입이 되면서 더욱 그게 가속화되기도 했었고,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큰 결정이었죠. 그리고 사실 경쟁자가 늘어났잖아요, 이번 그쵸. 시즌 오면서. 네. 마두에케도 오면서 되게 잘하고, 그다음에 트로사라는 기존 경쟁자도 있고, 그다음에 에제도 넓게 보면 이제 경쟁자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티넬리의 위치가 좀 애매해질 줄 알았는데 지금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뭐 많은 시간을 부여받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보여주면은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 후반전에 투입이 되면서 자신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2경기 연속으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르티넬리가 앞으로 이제 얼마나 좀 올라서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 뭐 생각해 보면은 아주 못할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카이 하베르츠가 만약에 돌아온다면은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후반전에 요케레스랑 마르티넬리를 넣으면서 좀 뒤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은 굉장히 좀 선택적으로도 다양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도 확실히 이번 시즌에 아스날이 많은 영입을 하면서 뎁스를 늘린 게 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그렇죠. 막판에. 네. 지금 어쨌든 메데고르도 없고 하베르츠도 없는 상황인데도 이 정도의 다양성을 보여줬는데 이 두 자원까지 돌아온다면은 확실히 선택적인 폭에 있어서는 아르테타가 가져갈 수 있는 이 길이 넓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이번 시즌 아스날이 또 우승 경쟁을 해야 되니까 사실 저는 이번 경기 졌으면 진짜 좀 데미지가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네. 아스날이 만약에 네. 그다음에 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확실히 아스날이 부족했던 게 사실 저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한 끗. 뭐 경기 사실 이번 경기도 아스날이 더 잘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졌으면은 그냥 또 옛날 아스날처럼 경기 잘했도르 경기력 좋았도르 하고 이제 결과를 결국 못 만들어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요 우승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단추를 어쨌든 하나 채웠다. 이런 점에 있어서 뭔가 위닝 멘탈리티, 뭐 팀의 스피릿 이런 거에 있어서 이번 경기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스날에게 있어서는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이제 뭐 리버풀이 당연히 우승에 있어서 압도적인 탑독이긴 합니다만 뭐 리버풀도 막 그렇게 완벽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결과는 좋습니다만. 근데 지금 5승이죠. 네. 내용적으로 안 그러니까 네. 챔피언스리그도 그렇고 막 그쵸. 이상하거든요 경기 내용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아스날이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은 좀 보이지 않나. 맞습니다. 물론 승점 차는 5점이긴 합니다. 아직 네. 뭐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리버풀은 또 상대적으로 일정이 좀 쉬운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아스날도 뭐 이런 이제 스피릿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올 시즌 조심스럽게 우승을 또 노려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2년 연속, 3년 연속 2등 했으면 네, 많이 했죠. 네, 우승은 노려봐야죠 당연히.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아스날이 또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무조건 이제 올 시즌 아스날의 목표 우승. 그러니까 뭐 챔피언스리그든 프리미어리그든 네. 뭐 큰 컵이 이제 큰 트로피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따라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아스날한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며칠 전에 하나 얘기해보고 싶은 좀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게 뭐 영국 쪽 그 뉴스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네. 요케레스의 활용도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경기도 사실 네, 아쉬웠죠. 네, 한 게 없었거든요. 네. 요케레스가. 그래서 과연 아르테타가 그냥 똑같은 전술을 사용하고 요케레스를 하베르츠 자리에 박는 게 맞냐라는 좀 기사가 있긴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요케레스는 이런 경기에서는 사실 쓰임새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상대가 좀 빡빡하게 좀 수비를 하고 네. 공간이 별로 없고. 네. 그럴 때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조금은 나왔을 때 그 뒤에서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요케레스의 어떻게 보면 강점 중에 하나라고 평가가 되는데 사실 요케레스가 영입이 됐음에도 저는 카이 하베르츠가 있었다면 쭉 선발로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만큼 카이 하베르츠가 아스날에서 좀 가져가는 영향력이 크기도 했고 요케레스가 아직 완벽하게 핏이 안 올라오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카이 하베르츠가 다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활약은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과연 이제 전술을 이제 바꿔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바꿔야 될까요? 요케레스가 있으니까? 요케레스에 저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근데 요케레스가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 득점을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선제골을 넣고 상대가 좀 올라오면은 활약이 좋아진다. 네, 아스날이 필요했던 부분이 물론 템백을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골 넣고 그 다음 득점을 기록하는 것도 아스날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했거든요. 네. 지난 시즌에 그런 포인트에서 좀 승점을 많이 잃었었어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확실히 요케레스의 쓰임새는 조금은 더 다른 방향에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팀 상황상 네. 하베르츠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하베르츠가 돌아오면 이제 둘이 좀 출전 시간 분배를 좀 하겠네요. 그렇죠. 네. 큰 문제가 없다면은 카이 하베르츠가 전방으로 꾸준히 출전하는 게 그리고 이제 뭐 제주스도 돌아올 테니까요. 뭐 활용은 되겠죠. 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요케레스가 물론 이제 정말 빅네임이고 올 시즌 뭐 이정료도 적지 않게 받았고. 그렇죠. 모두들 이제 압도적 주전을 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네. 선수의 특성상 당장 뭐가 개선되기는 어렵다. 네. 뭐 이 선수가 갑자기 뭐 하베르츠처럼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선수고 사실 뭐 나이가 꽤 있잖아요. 꽤 찼잖아요. 20대 이제 후반으로 가는 나이긴 하죠. 네, 98년생이니까요. 네. 20대 후반으로 가는 나이인데 뭔가 유망주난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스타일이 바뀔 선수는 아니다. 갑자기 하베르츠가 되진 않을 거다.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지금 아스날의 플랜 A가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그런 방식을 유지하니까 지금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케레스에 맞춰서 뭔가 플랜 A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뭔가 상대가 좀 올라올 때, 그러니까 플랜 A와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때 요케레스의 활용도가 좀 더 늘어날 거다. 맞습니다. 결국
하베르츠가 필요하겠네요. 결국 정리하자면 네. 요케레스한테 뭘 기대하기보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케레스에 대한 기대는 혹시 뭐 요케레스가 진짜 막 30골 40골 박으면서 리그를 파괴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그것보단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 뭐 사실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성적은 하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뭐 한 5경기 3골이니까요. 네. 지금 페이스면은 이제 한 20몇 골 넣는 거거든요. 네, 지금 페이스 유지한다면 뭐 그 정도면 사실 첼시 시즌에 완벽한 성공이죠. 그렇죠. 20골 이상 기록해 준다면. 결국에는 그 득점을 기록했던 것도 보면은 리즈전에서도 선제골 넣고 그 이후의 득점, 그리고 노팅엄전도 넣고 그 이후의 득점이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아스날에게 굉장히 좀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케레스의 활용도는 이런 식에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케레스까지 마지막으로 해봤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경기 2개 다루면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가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경기들이 있는데 한번 근데 별로 없긴 하네요. 막 빅매치, 파워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경기는 그나마 이제 아스날 뉴캐슬 아스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뤄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뭐 라리가로 넘어가면 마드리드 더비가 있긴 하거든요. 마드리드 더비랑 요 이제 뉴캐슬 아스날 경기 2경기를 또 조금 이제 비중을 조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아니면 이제 뭐 맨유가 우리한테 또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그건 아니, 이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니 첼시가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일들은 언제든 뭐 변수가 발생하니까. 네. 뭐 일단은 뭐 마드리드 더비는 하고 뭐 한 경기는 좀 고민을 해보면 뭐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또 라리가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또 이제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최근 킬리안 음바페의 폼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올 시즌 진짜 찐으로 이제는 발롱도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활약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많이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치즈직에서 매주 월요일 7시 반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8시 반이었는데 1시간 땡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7시 반, 저녁 7시 반부터 그라운드 빅풋이라는 저희 함께 협업하는 채널에서 생방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내용을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라운드 빅풋이라고 치즈직 네이버 치즈직 플랫폼에 검색하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팔로우 하셔서 저녁 이제 올해 7시 반에 맞춰서 보시면은 좀 더 일찍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일단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컨텐츠에 관해서 의견 있으면은 뭐 댓글 같은 거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좀 더 소통을 좀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